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참된 삶은 무엇입니까? 일상에 쫓기고 일에 허덕이다 하느님께 던진 것인지 스스로에게 던진 건지 모를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쁘면 좋은 거지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되게 살고 있다를 언제 또 어디서 느끼시나요? 스스로를 산책자, 자연 탐구자라고 말하며 데이비드 소로는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만의 고유한 빛을 바라는 참된 삶을, 참된 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첫 곡으로 드뷔시의 달빛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입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이 주님의 위로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그리고 남아있는 모두가 성모님의 전구로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앞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음악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한 피아니스트는 튀르키예 출신의 파질세이였는데요. 튀르키예의 모차르트, 튀르키예 글렌골드라고 불리는 천재 음악가입니다.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자주 그의 연주를 듣기도 했고 지나가다가 종종 마주치곤 했었는데 존재 자체가 음악, 존재 자체가 예술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과 달리 작곡가가 곧 연주자다라는 인식이 점점 희미해졌죠. 전문 연주자들의 역할이 뚜렷해지면서 연주에서만큼은 작곡가가 그 역할을 연주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연주면 연주, 작곡, 그리고 편곡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천재적인 음악가, 바로 파질세이인데요. 그의 참 매력을 느껴보길 원하신다면 오히려 바흐나 슈팡 등 대가들이 흔히 연주하는 곡들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특별함, 색다름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4개의 도시라는 그의 음악에서는 튀르키예의 4개의 도시를 그려내고도 있습니다. 전통의 음악도 느껴볼 수 있으니 꼭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질세이의 음악이 튀르키예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역시 파질세이의 연주로 베토벤 소나타 14번 문라이트 1악장 준비했고요. 오늘 코너에서는 첼리스트 조영준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부산시향 제597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죽음이 오는 2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브루크너 교향곡 6번 등을 연주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지휘에는 우리 세달클에도 함께해 주셨던 홍석원 그레고리오 지휘자가 이끕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주 관람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티켓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세달클에서는 첼리스트는 아마 처음으로 모셔보는 것 같은데요. 조형준 첼리스트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 저는 첼리스트 조형준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첼리스트 조형준 선생님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부산 예고 재학 중에 독일로 떠나서 반가운 도시네요. 베를린 한사이슬러 국립음대를 거쳐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그리고 중간에 또 많은 도시들을 거쳤죠. 독일 뮌헨 그리고 또 이탈리아 또 스위스 마지막으로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음대에서 학업을 마치셨습니다.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첼로 솔리스트뿐만 아니라 첼리스트 조형준 하면 이제는 인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이죠. 아벨 현악사중주의 첼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부터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조형준 첼리스트가 또 우리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독일 유학하기 전까지 부산에서만 살다가 이제 독일 유학 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먼저 첼리스트가 말하는 첼로의 매력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많지만 네. 제가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나 첼로를 아시지만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 첼로의 음역 자체가 아주 높지도 않고 네. 또 아주 낮지도 않고 일반 저희들 목소리 톤과 비슷하고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의 영역을 다 어우르기 때문에 흔히들 그렇게 사람 목소리 닮았다고들 하는데요. 무엇보다 첼로라는 악기는 서서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라 의자에 네. 앉아서 그리고 가슴으로 악기를 받쳐서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이제 왼손으로 이제 운지를 하는 악기인데 앉아서 연주하는 모양 자체가 사람의 심장에 악기를 댈 수밖에 없는 네. 연주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슴에서 이제 연주를 할 때 이제 악기와 나의 심장이 제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네. 심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악기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선생님 프로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예전에 또 수영 선수 출신이셨다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첼로라는 악기는 비교적 늦게 시작했어요. 보통 어릴 때부터 악기를 잡지만 저는 중학교 들어서서 첼로를 하기 그렇군요.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수영 선수 정말 부산 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이제 전국 수영 시합도 나가면서 그렇게 저도 수영 선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 이전에 마린보이 조형준이 있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아 그런가요? 부산에서 저는 평영을 주종목으로 하던 사람이었고 종목이 또 달랐군요. 예, 종목은 달랐지만 그 당시에 제가 나갔었던 전국 대회 기록지들을 보니까 이제 같은 시기에 다 시합 나가고 했었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마 조형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하시면 대단한 야구 마니아다 이런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사실 작년 12월에
제가 한 인터뷰를 했어요. 소위 덕후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또 그 특정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죠? 저는 부산 사람이기에 당연히 롯데 자이언츠를 네. 좋아하고 또 롯데 자이언츠를 넘어서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 중에 한 팀이 미국 야구의 클리블랜드라는 도시를 연고로 하는 팀인데요. 현재는 이제 가디언스라는 팀으로 팀명이 바뀌었지만 네. 이전까지는 인디언스라는 팀명으로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로고에 인디언 그림이 있고요. 아. 저는 어린 시절에 그 팀을 소재로 한 이제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게 한 1편, 2편에 걸쳐서 나왔는데 뭔가 마음속에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영화였고 또 그 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제 꼴찌에서 우승을 하기까지의 그런 수많은 역경을 가진 스토리를 어린 나이에 굉장히 감동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팀을 한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경기를 챙겨보면서 선수들의 기록도 보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매니아같이. 조형준 하면 또 아벨카르셋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팀이 2013년에 창단을 했고 올해가 딱 10주년이네요. 네, 올해 딱 10주년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축하하는 의미로 짧은 곡 하나 들어볼 텐데요. 어떤 네. 곡 들어볼까요? 저희 아벨 콰르텟이 보통 연주에 앵콜곡으로 굉장히 많이 연주됐던 곡이기도 하고요. 영화 펄프 픽션에 나오는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펄픽션의 주제곡 함께 아벨 콰르텟의 연주로 듣고 오겠습니다.
아벨 쿼르텟의 연주로 영화 펄프 픽션의 주제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벌써 10년을 함께 했다 하셨는데 네. 멤버가 어떻게 유지가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2013년 독일 뮌헨에서 4명의 한국 음악가들로 창단이 되었고요. 네. 지금 10년에 이르기까지 창단 멤버인 저와 또 윤은솔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계속 동행을 하고 있고요. 또 박수현 바이올리니스트가 2016년에 들어왔고 또 올해 새로운 비올리스트 박하문을 영입해서 현재 이제 저희 10주년을 이제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벨 쿼르텟의 아벨의 뜻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벨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숨, 호흡하다, 이제 함께 호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실내악을 연주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다른 뜻보다 굉장히 좀 마음에 다가왔고요. 네. 실내악을 함께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함께 호흡을 해야 되고 함께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들보다 더 와닿았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외국에서 창단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발음되기 쉬운 그런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아벨이라는 단어, 그 뜻이 저희에게 선택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전적인 뜻은 숨이란 뜻이고 네. 10년째 하고 있는 쿼르텟 아벨이 우리 첼리스트 조영준 씨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벨은 제게는 삶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가 20대 초중반의 나이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가족을 이루었고 또 아기가 태어났고, 그러한 순간들을 또 멤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옆에서 봐오면서 그때의 음악과 또 그 시기를 다 거쳐 지나면서 저희들이 쌓아오고 있는 그런 각자의 인생 모습들이 켜켜이 쌓여서 저희들의 음악을 만들어 나갈 때 참 이것은 동반자이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주 때만 만나고 연습 때만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같이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또 하나의 가족일 네.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바이올린의 박수현 선생님이 아내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는 아벨이 정말 더 남다른 의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어서는 역시나 아벨 쿼르텟의 연주로 이번엔 베토벤의 사중주 후기 작품을 들어볼 텐데요. 베토벤 후기 작품, 피아노를 비롯해서 다른 작품을 대할 때면 사실 마음가짐이 조금은 남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베토벤 후기 작품을 저희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주한 것이 201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현악사중주 국제음악 콩쿠르의 현악사중주 부분에 저희가 마지막 결선 무대에서 연주되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준비하는 과정과 연주를 하고 나서, 연주를 마치고 나서, 사실 그리고 연주를 들어가기 전 그 마음가짐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생생한데, 그 다른 어떠한 곡들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제 정신적으로, 그리고 뭔가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모든 것을 사실 다 뺏어갔어요. 그 뺏어갔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땅이 있고요. 저기 바로 눈앞에 엄청 높은 산이 있어요. 과연 저기를 올라가려면 얼만큼 걸릴까? 몇 날 며칠이 걸릴까?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기간이 그냥 뭐 차 타고 슝 올라갈 만큼의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걸어서 내 몸 하나만 의지하면서 그 정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분이 너무 제게는 막막한 거예요. 처음에 연주하기 전부터. 네. 그래서 사실 베토벤의 후기 작품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뭐 연주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것들도 조금은 훨씬 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후기 작품을 연주할 때마다 드는 그런 경외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베토벤
이번 후기 작품에는 특별히 연주자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작품번호 132의 3악장 아벨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실리아 달콤한 클래식에서는 첼리스트 조영준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는 첼로 솔리스트가 아니라 아벨 콰르텟이 함께 실내악 레슨을 받으셨다고요. 네, 저희가 공부를 같이 시작한 것은 독일 뮌헨이고요. 네. 뮌헨에서 졸업을 끝나고 스위스 바젤에서도 조금 더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팀으로 실내악이란 것 자체가 각자의 다른 성격을 지닌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본인이 살아왔던 방식과 배경과 또 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을 맞춰 가려면 시간도 필요로 하고 또 서로를 조금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팀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라고나 할까요? 문화기도 네. 하고 또 실내악 과정이라고 해서 팀으로서만 가능한 그런 정규 수업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뮌헨에서 2년을 공부하고 바젤에서 반학기를 더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배웠던 교수님들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현악사중주 활동을 하셨던 이전에 케루비니 콰르텟이라고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지금 교육자로도 이름 있으신 크리스토프 포펜, 하리올 슐리히티 바이올리니스트와 비올리스트 두 분께 사사하였고요. 또 스위스에서는 현재까지 하겐 콰르텟으로 활동하시는 이바이올린 주자인 라이너 슈미트에게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독일에서 유럽,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10년, 한 13, 14년에 걸쳐서 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거장들을 만났고 또 제가 음악 인생에 굉장히 본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무엇보다 저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제 스승님들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공부했던 클라이프 카나리우스, 드레센, 에밀 로브너, 또 이탈리아에서 함께한 엔리코 딘도, 또 그라츠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한 플로리안 킷, 이렇게 네 분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첼로 하면서 제 첼리스트 꿈을 더 키워주신 이동우 교수님이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얘는 무엇이든지 스펀지처럼 흡수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나이에 학생들에게 제가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과 제가 보여주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그 학생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곧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선생님이 보여주신 게 하나의 자기가 앞으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처럼 받아들일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조심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을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혹여나 진심으로 그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푸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진심은 서로 통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겉으로만 얘기했을 때는 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전달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의식을 해서라도 항상 내가 그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과 푸는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이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심이 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혼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음악을 훨씬 과감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연습을 어떻게 했었어도 연주 때 나오는 그런 즉흥적인 것들로 더 채울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단체 생활, 말 그대로 음악뿐만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개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지만 그것들이 어느 일정한 선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 팀워크라는 게 많이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 실내악을 연주할 때는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서로가 더 일치할 수 있는 규칙 안에서 자유를 존중하고, 또 규칙만 챙기고 있으면은 그 자유가 떨어져서 저희는 결국에는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음악을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또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규칙을 존중하지만 자유를 또 존중해줘야 되는 그 밸런스를 항상 찾으려고 현재까지도 무던히 노력 중입니다. 조율과 균형이 네, 가장 중요하겠군요. 조화로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비단 실내악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출연한 적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출연에 있어서는 저희 팀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덜하고 서로가 인터뷰를 다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함께하는 것은 편합니다. 편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지만 저 오늘 처음이라서 좀 상당히 부담도 많이 되고 떨렸는데 그래도 너무 잘 대해주셔서 지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베토벤의 카바티나라는 곡이고요. 현악사중주 작품 번호 130번 안에 들어가 있는 악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베토벤이 살아생전에 동료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카바티나는 내가 지금까지 작곡한 모든 곡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곡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저희 아벨 콰르텟이 연주를 하면서도 앵콜 곡으로 이 마지막 아름다운 이 카바티나 곡으로 몇 번 연주하기도 했었고요. 네. 사실 저희가 132번 앞서 들으셨던 베토벤 작품 번호 132번을 2부의 마지막 순서로 연주하고 나면은 사실 굉장히 힘도 다 빠지고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연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힘도 안 드는데요. 그 이후에 이 카바티나를 다시 앙콜곡으로 하면서는 정말 거짓말같이 다시금 내면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토벤의 그런 위대함과 그 곡이 그 베토벤이 작곡한 곡을 연주함으로써 연주자들은 그 경외감도 있고, 또 그것이 왜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카바티나는 연주했던 사람으로서 참 그런 정화되고 치유되고 또 새로운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희생된 이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튀르키예 보석, 파질세의 연주 함께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역시 세이의 연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아리아 준비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으로 잠 못 드는 이들에게 파질세이의 바흐 연주가 위로의 손길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이한나 안나, 기술의 김동진, 진행의 저 김유진 세실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